자, 안녕, 천안중. 이거 되게 또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서 선생님도 살짝 어색해요. 선생님 얼굴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 않니? 맨날 마스크 쓴 거 보다가.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시험도 다 끝났겠다. 선생님이 앞에 두 가지 영상을 새롭게 보여줬었어요. 첫 번째는 세바시 영상이었죠. 세바시의 강연자가 누구였죠? 이국종 교수님,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강연을 통해서 선생님이 냈던 과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의사 선생님이 결국에 강연에 나와서 자신의 주장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되게 잘 해주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외상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한국의 의료 체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셨죠. 이것이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굉장히 여러 가지 설득 전략을 사용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성적 설득 전략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했었죠. 런던의 헬리콥터가 의료 사고를 위해서 하루에 평균 몇 번 뜨는가, 4번에서 5번 정도 뜬다 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드셨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사망하는 숫자가 많지만 그 세 번째로 사고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통계표를 근거로 제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식의 문제였죠. 인식이 사람들이 어떤 체계를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직업적 측면에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비중 있는 직업이 아닌 분들이 많다. 어떤 자영업이나 학생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체계가 잘 의료 시스템을 바꾸려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까지 이성적으로 설득 전략을 사용해서 자신의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대답을 잘 해주었어요. 예를 들어서 규태는 헬기 소리를 참아야 한다. 맞아요. 실제로 얘들아 헬기 소리에 대한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했죠. 반면에 다른 나라에서는 헬기가 우리나라에서보다 훨씬 많은 횟수로 뜨는데도 민원이 별로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헬기 소리를 참는 것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 그리고 정치하는 분들에 대한 문제도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사회 문제에 또 호근이나 지훈이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해줬고요. 현재는 뭐라고 했냐면 청원을 할 수 있다. 국민청원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 우리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책이 좀 더 새롭게 생기거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수 있다라고 답을 해주었어요. 굉장히 잘 해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독서로 쉬어가기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을 한 가지 애니메이션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무엇을 해주려고 하냐면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시편, 우리 문학 중에서도 시를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그 전에 이제 문학의 갈래에 대해서 먼저 이번 시간에 배우고, 이번 시간에는 문학의 갈래와 시를 감상하는 방법 3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그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에 나눠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문학의 4갈래, 4갈래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시 감상법, 그리고 세 번째는 형성평가,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의 4갈래가 있어요, 얘들아. 이것은 문학을 4개로 나눴다는 거야. 4개로 분류했다는 거예요. 분류는 왜 하지, 얘들아? 서로
문학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4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3개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 5개로 나누는 사람도 있어. 근데 조동일이라는 한국 문학 통사를 쓰신 교수님이 계셔요. 그분의 주장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는 주장이야. 그분은 문학을 4갈래로 나누셨어요. 어떻게 나누셨냐면 첫 번째는 서정, 두 번째는 교술, 종이 쳤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서사, 네 번째는 극, 이렇게 4개로 나눴어요. 좀 단어가 생소하죠. 그렇지만 이 안에 속해 있는 장르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서정 갈래는 뭐냐? 정서야 얘들아. 정서. 뭐냐면 대표 장르로 시가 있어요. 현대시. 옛날에는 현대시가 바로 이렇게 짠 나타난 게 아니잖아.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옛날에 가장 시초는 고대 가요, 그리고 신라시대의 향가, 고려시대의 고려가요, 조선시대에 많이 성행했던 시조라는 장르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서정갈래의 하나예요. 시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 그런데 이 4갈래는 선생님이 내용과 형식으로 나눠서 분류가 가능해요. 그래서 내용은 서정은 뭐냐? 자신의 정서 표현이 가장 주된 내용이에요. 내 정서를 표현한 느낌, 태도를 나타내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형식은 뭐냐? 뭐가 느껴질까 얘들아? 운율이 느껴져야 되고요. 또 한 줄 한 줄의 행, 그리고 행이 모여서 연, 행과 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교술갈래예요. 교술갈래는 뭐냐면 지금 여기 첫 번째 보면 자아의 세계화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 서정은 세계의 자아화예요. 이게 차이가 뭐냐? 나의 느낌을 중시했느냐, 아니면 세상의 일, 세상의 경험, 어떤 객관적인 경험을 중시했느냐에 따라서 2가지 갈래가 나눠진다고 할 수 있어요. 교술은 핵심으로 얘들아 대표 장르로 수필이 있어요. 수필이라고 하면 또 어려울 수도 있어. 일기를 생각해보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밤에 자기 전에 쓰는 일기, 여러분들 잘 안 쓰겠지만 밤에 자기 전에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쓰는 글을 일기라고 하죠. 일기가 교술의 대표적인 장르예요. 이거는 자아의 세계화다라고 해서 나 자신을 세계에 던져진 거야. 그래서 세계 속에서 내가 경험한 것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 세계화. 서정은 세계의 자아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 겪은 일을 내 식대로, 내가 느낀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자아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서사의 대표로는 뭐가 있냐? 소설이 있어요. 소설. 소설은 뭐냐? 대결해.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라고 나와 있어요. 갈등이 주를 이루지 얘들아. 내용은 인물이 겪는 갈등이에요. 근데 서술자가 항상 등장해. 막 설명을 구구절절 해준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메밀꽃 필 무렵에서도 메밀꽃이 핀 장면이 한 줄로 나와 있지 않아요. 어느 달밤이었다. 하얗게 메밀꽃이 피었다. 하얗게 흐드러져 피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듯이 설명을 해줘요. 그런 것들이 소설, 대표 장르로 소설이 있고요. 극은 뭐냐? 외적자의 개입이 없어요. 서술자가 따로 나타나 있지 않아. 서술자가 드러나 있지 않으면서 뭐로만 표현을 해주려고 하냐면 내 행동과 말로만 표현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대표 장르로는 희곡이랑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것들은 연극을 상영하거나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쓴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대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학은 크게 4갈래로 나눠질 수 있는데 조금 어려워서 선생님이 각각 갈래별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서정갈래의 대표인 시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인이죠. 선생님 나태주라는 시인을 좋아해요. 왜냐면 굉장히 쉽게 쓰셨는데 쉽게 쓰셔서 잘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도 마음에 그냥 마음으로 바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좋아해. 나태주의 풀꽃이란 시인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식이 얘들아 이렇게 한 줄 한 줄을 우리는 줄이라고 하잖아 보통. 그래서 근데 시에서는 행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행이 모여서 이건 총
행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을 연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시는 총 몇 행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5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몇 연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3연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이렇게 행과 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뭐뭐 하다, 뭐뭐 하다, 뭐뭐 하다, 뭐뭐 해야, 뭐뭐 하다. 뭐 하고 있어요, 얘들아? 뭐뭐 해야, 뭐뭐 하다. 반복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옛날에는 트와이스 노래를 들어줬었어. 트와이스 노래 중에서 이번에는 TT 노래 뭐야? I like TT just like TT 너무해 너무해 TT 너무해 반복하다 보면 얘들아 뭐가 느껴진다고 했지? 말에서 느껴지는 리듬감, 너희들 생각하는 랩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얘들아 그런 것들을 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뭐가 있는 언어, 리듬감이 있는 거, 시에서 느껴지는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이 느껴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운율이라고 해요.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어떻게 나타낸 문학을 시라고 할까요? 함축적으로 나타낸 문학을 시라고 합니다. 함축이라고 하는 것은 시 안에서 시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지오드의 길을 선생님이 옛날에 한번 설명해 줬는데,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런 노래가 있어.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은 내가 진짜로 걷고 있는 도로 위의 길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것도 의미할 수 있을까 얘들아? 인생도 의미할 수 있어. 내가 가는 계속 나는 인생은 앞으로 가잖아. 뒤로 가는 건 없잖아. 시간은 흐르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걸어가야 돼. 근데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가 없네. 내 인생의 앞날을 한 치 앞도 모르겠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길은 과정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시험 공부를 하는 과정이야. 고등학교에 가려고 하는 과정이야. 그 과정에서 나 진짜 나 이 과정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나 진짜 모르겠어. 이렇게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단어가 시어가 가진 의미가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압축해 놓았던 거지 그 단어에. 그래서 함축적으로 나타낸 문학이다 라고 정의 내립니다. 두 번째는 수필. 수필은 교술관례의 한 장르라고 했죠. 수필의 가장 대표적이고 쉬운 예시를 선생님이 갖고 왔어. 어떤 초등학생이 쓴 일기래. 나는 오늘 지각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께 혼났다. 다음에는 혼나지 않도록 결석을 해야겠다 라고 했어요. 얘들아 자기가 겪은 경험을 실제로 겪은 거지. 자기가 지어낸 거 아니야. 실제로 겪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다짐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있었던 일을 서술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깨달음도 전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얘들아 수필이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이 수필 작품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먼저 해보자. 작가가 직접 겪은 경험을 개성적인 문체로 자유롭게 쓴 거예요. 내가 쓰는 게 다 수필이 될 수 있어. 내가 있었던 일을 쓰면 여러분이 오늘 학원에 가서 친구와 싸웠던 일이 있었어요. 혹은 선생님과 다툰 일이 있었어. 그것도 다 수필의 한 종류가 돼요. 또는 여러분이 교회 체험학습 갔다 와서 보고서 쓰죠. 보고서의 내용도 막 이렇게 써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느낌도 적어. 그러면 그게 수필이 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수필의 한 종류예요. 이거는 뭐냐면 양귀자라는 작가가 쓴 사막을 같이 가는 벗이라는 내용인데 친구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정에 관한 내용이지. 그래서 이거는 글의 첫 부분이야. 선생님이 수필 이제 여기 시 특집이잖아. 그래서 수필 특집 할 때 이 수필을 가지고 선생님이 수필을 다뤄줄 건데 그냥 이거는 앞부분이에요. 학창 시절 얘기를 하나 봐. 그러면 이거는 양 기자가 직접 겪은 일일까 지어낸 일일까? 양 기자라는 작가가 자기가 직접 학창 시절에 겪은 일이에요.
유별나게도 학년이 바뀌고 반이 바뀌어 친구들과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신학기가 싫었다. 마음으로 간절히 원했던 친구는 거의 언제나 다른 반으로 가버렸고 한 반이 되지 않기를 빌고 빌었던 친구는 어김없이 한 반으로 편성되곤 하는 불행 아닌 불행 앞에서 얼마나 많이 속상해 있는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친구와의 우정 이야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보니까 앞으로 굉장히 인생에서 힘들고 슬픈 일이 많이 생긴다. 그럴 때마다 내게 도움을 주었던 건 물론 가족도 마찬가지, 가족도 있었지만 나와 같은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었다 라는 내용의 수필이에요. 이 수필을 선생님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가 직접 겪은 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고요. 교훈을 얻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솔직해. 그리고 자신을 돌아봤어요.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어. 이렇게 생각했던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어요. 그래서 수필은 개성의 문학, 고백의 문학, 그리고 성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한다. 성찰의 문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부캐지, 부캐. 수필의 부캐는 개성, 고백, 성찰, 교훈의 문학이다.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서사의 갈래 중 하나인 소설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 전 시간에 봤던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작품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쓰신 거야, 작가가. 이효석이라는 작가가. 당시는 일제강점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효석도 처음에는 시대 상황이 드러나는, 일제강점기의 상황이 드러나는 소설도 쓰긴 썼어요. 근데 이 소설이 굉장히 유명해진 이유는 굉장히 아름다워. 소설인데 뭔가 시적이야. 서정적인 느낌이 강하고요. 그리고 인간이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 있지. 누구나 다 첫사랑은 있어, 얘들아. 너희들도 지금 첫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 그런 첫사랑의 감정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야. 선생님은 첫사랑을 했겠죠. 나이가 있으니까. 첫사랑을 하면 어떠냐면 얘들아, 막 종이 울리고 막 선생님 막 10년이 지났어요, 첫사랑을 한지. 근데도 친한 친구들 만나면 야, 그때 그 오빠 어땠잖아. 첫사랑 얘기 계속한단 말이야. 어떤 처음에 가지는 감정이어서 굉장히 강렬하게 남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처음 하는 경험은 굉장히 새롭고 그렇잖아. 신경림 수필에서도 처음으로 하는 경험에서 주는 두려움과 그리고 그것을 해냈을 때의 뿌듯함, 이런 것들이 신경림 수필에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이 그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본연적인 감정, 그리고 어떤 자신의 아들, 육친의 정이라고 해요. 자신의 핏줄에 대한 어떤 알게 모르게 끌리는 정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구체적으로 잘 묘사를 했다라고 해서 이 소설이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은 얘들아, 소설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잘 저번 시간에 선생님 몇 번 설명했어요. 소설의 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고요. 구성의 3요소로는 인물, 사건, 배경이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 길은 이제 이 소설의 중간 부분이에요.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붉은 대공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앞장선 허세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 선 동이에게는 확적히는 잘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장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주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지.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그래서 내가 방앗간에 들어간 거야. 메밀꽃밭에서 옷을 벗기는 좀 그렇지 않나? 물레방앗간에 들어가서 옷 벗고 목욕 좀 해보려고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야, 얘들아.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허생원, 동이라고 인물에 나오면 선생님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이건 인물, 그리고 밤중이고 얘들아, 메밀꽃이 막 피어있고요. 막 달이 폈어요. 어느 시기냐면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거야. 메밀꽃이 핀 시기는 여름이에요. 그래서 소설은 뭐냐?
작가가 현실에 있을 법한 내용을 지어낸 이야기예요. 막 뭔가 완전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내는 건 아니야. 다 이 현실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일제시대에 관한 이야기가 소설이 많이 나오고, 전쟁이 지난 시대에는 6.25 전쟁을 기반으로 한 소설이 많이 나오고,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물질만능주의, 사람들이 인간성을 상실해가고 돈 이런 거에 집착해가고 서로한테 무관심해져가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소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현실에 있을 법한 내용을 지어낸 이야기인데 작가의 상상력을 이용하여 만들어낸 뭐의 세계일까? 기억. 허구의 세계예요. 허구의 세계. 이것을 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희곡이란 뭘까? 라고 선생님이 했어요. 희곡, 극문학 중에서도 희곡이랑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얘들아. 이것은 이강백의 파수꾼이라는 희곡이에요. 결국에는 얘들아, 이 희곡은 뭐를 전제로 해서 쓴 걸까? 이거를 진짜 우리가 읽으려고 쓴 거야? 아니에요. 이거를 읽어서 뭐를 하려고 쓴 걸까요? 연극 상영을 전제로 해요. 연극 상영. 그리고 영화 상영을 전제로 했을 때는 시나리오. 연극 상영을 전제로 했을 때는 희곡이라고 해요. 관객을 상대로, 얘들아, 근데 연극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 여기 봐봐. 첫 번째 줄. 내가 나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촌장 등장, 검은 옷차림,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해? 아니지. 이거 다 인물의 뭐로 드러나야 돼? 촌장 등장. 촌장이 등장합니다.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 다가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냐? 이렇게 낮고 부드러운 음성. 상대로 말과 행동을 통해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보여준다고 해요. 내가 행동을 통해서 나가는 사람이 직접 보여주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를 희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학의 네 갈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그럼 두 번째로 시 감상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첫 번째, 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선생님 뭐라고 했을까? 그렇지, 제목을 본다. 제목을 보지 않고 푸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냐? 제목엔 많은 것들이 담겨 있거든.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제목은 왜 어떤 거 제목으로 붙이겠어? 글을 쓰고 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딱 드러나게 제목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제목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화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자가 뭔지 잘 모르겠죠. 화자는 이제 뒤에서 알려줄게요. 세 번째는 쓰리 시옷을 기억하라. 이거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시의 달인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제목 보기를 해봅시다. 제목 보기 했을 때 선생님이 고향 앞에서, 오장환 시인의 고향 앞에서 라는 시를 가지고 왔어요. 무슨 내용일 것 같아? 내가 가려는, 내가 태어난 곳에 간 것 같아. 그치? 고향 앞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이 제목 안에서 많은 것들이 담겨 있네. 내가 고향 앞에 있구나. 주인공이 어떤 고향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껍데기는 가라예요. 가. 이거 좋은 거야, 싫은 거야? 심지어 껍데기를, 얘들아, 껍데기가 좋아, 알맹이가 좋아? 껍데기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수박을 먹을 때 껍데기 먹어, 알맹이 먹어? 알맹이 먹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껍데기는 근데 가래. 그럼 안 좋은 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가버려. 명령하고 있어요. 가라. 세 번째, 상한 영혼을 위하여래요. 상한 영혼을 위하여래.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거 뭐 하는 거야? 뭔가를 응원해주는 느낌인 것 같아. 근데 영혼이긴 영혼인데 상해버렸대. 그러면 굉장히 뭔가 아프고 슬픈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님의 침묵이래요. 이건 뭘까? 님이 침묵하고 있어. 얘들아, 원래는 화내는 것보다도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침묵이야, 침묵. 너희들 막 떠들 때 선생님들 가만히 계시면 무섭잖아. 그게 더. 침묵. 님이 뭔가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침묵했다는 것은 내가 여기 없어, 이 자리에 없어도 침묵할 수 있지. 님의 부재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보면 시의 핵심 내용이 보인다. 이것이 첫 번째 시 감상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시의 제목을 봐라.
첫 번째. 자, 두 번째. 화자 파악하기였어요. 화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다 배웠어. 1, 2학년 때. 근데 잘 모르는 친구들 그리고 아는 친구들도 한 번 더 복습하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해줄게요. 작가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시를 쓰려고 해. 그러면 이렇게 작품을 썼어요. 시를. 그리고 독자가 읽겠죠. 근데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작가는 남자인데 작품 속 주인공은 여자일 수 있어. 그치? 내가 뭔가 슬픈 걸 쓰고 싶어. 근데 내가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내가 막 성질도 있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주인공을 쓰면 사람들이 좀 와닿을까? 아, 저 뭐야? 저런 놈이 울그락불그락. 저 이별도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 정서를 가장 전달하기에 적합한 새로운 나의 또 다른 자아, 부캐를 만들어내는 거야. 나랑 같은 사람은 아니야. 내 정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캐를 만들어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화자라고 해요. 시의 주인공은 무조건 나야 나, 나야 나. 그렇지만 그 나가 작가이지 않을 수 있다. 시의 주인공은 무조건 나로 등장을 해요. 나야 나. 그렇지만 작가가 자신의 감정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 나는 여자일 수도 있고요.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할머니일 수도 있고요.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혹은 군인일 수도 있고요. 독립운동가일 수도 있어요. 또는 동물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작가가 자신의 감정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작가의 또 다른 자아를 혹은 허구적 대리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정서 잘 말하고 와!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것을 화자라고 합니다. 자, 시의 화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두 번째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이 가지고 너희들이 화자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절대 불변의 법칙. 화자랑 시인은 절대 같지 않다. 작가는 곧 화자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왼쪽에 화면을 보세요. 노응엽 학생이 작년에 가을 시화전에서 쓴 시예요. 이게 뭐냐면 제목 나는 손은지다 라는 시예요. 작가는 누구야 얘들아? 작가는 노응엽이야. 근데 화자 나는 누구래? 나는 손은지래. 노응엽이 나인 척 한 거야. 나는 손은지, 나의 빙의 된 거야. 손은지에 빙의 돼서 뭐라고 썼냐? 학생들이 말대꾸를 해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나는 손은지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 손은지의 마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막 답답해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지만 상담 한 번으로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나는 손은지다.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선생님이 계셔요.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를 누구로 설정한 거야? 화자를. 화자는 손은지로 설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자면 확실하게 알겠지 얘들아? 작가랑 화자는 같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그리고 시에서 화자는 무조건 뭐로 나타난다? 나라는 단어로 나타난다. 나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무조건 나야. 나의 입장에서 나의 감정을 표현을 한 거예요. 화자의 감정을. 그런데 얘들아 모든 시에는 화자가 있어. 절대 불변의 법칙이라고 했죠. 근데 이 화자가 나 자신한테 관심이 많을 수도 있지만 다른 대상한테 관심이 많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시를 보세요. 김기림 시인의 바다와 나비라는 시예요. 뭐라고 했냐면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라는 표현이 시가 있어요. 시의 일부야. 그러면 여기서 나라는 단어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렇지만 나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야? 흰 나비를 보고 있는 거야. 흰 나비가 팔랑팔랑팔랑 날아가요. 날아가는데 바다 위에서 막 뚫고 들어갈 기세야. 바다는 흰 나비한테 어떤 존재야 얘들아? 크고 흰 나비가 물에 닿기만 하면 어떤 존재야? 바로 죽일 수 있는 위험한 존재인데 흰 나비는 무섭지가 않대요. 나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 관심이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 아니야. 흰 나비한테 있어요. 그치? 근데 오른쪽 시 봐봐 얘들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나가 나왔네. 나도 나오고 또 누구도 나왔어요? 그도 나왔어요. 이렇게 화자는 다른 대상에 관심이 있고요.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요. 여기서 나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으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화자라고 표현을 해요. 모의고사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화자다. 그럼 오른쪽은 얘들아 표면적으로 드러난 화자일까? 드러나지 않은 화자일까? 내가 들어있어. 나라는 단어가 아예 명시되어 있잖아. 그러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화자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됐지? 첫 번째 시의 제목을 봐라. 두 번째 시의 화자를 파악해라.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쓰리시옷을 기억하라 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화자까지 우리가 파악을 했으면 화자가 처음 뭐를 기억해야 될까? 첫 번째는 상황을 기억해야 되고요. 시옷. 두 번째는 정서. 얘가 느끼고 있는 감정, 정서를 기억을 해야 돼요. 정서랑 따져서 정서랑 따라오는 게 태도야. 그래서 이 감정을 느낀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저항하려고 해? 욕하려고 해? 비판하려고 해? 아니면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는 거야? 아니면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태도가 따라오고요. 세 번째는 이 상황과 정서를 파악할 수 있는 키워드가 시 속에 다 들어있어. 서술어와 수식어를 봐라라예요. 쓰리숏!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정서, 세 번째 서술어 또는 수식어를 봐라 라는 것이 쓰리숏 기억하라입니다. 자, 생각보다 선생님 굉장히 길어졌어. 이거 지금 20분 한 것 같은데? 더 한 것 같죠? 형성평가는 선생님이 따로 네이버 폼으로 과제를 주지 않고 OX 퀴즈로 만들어 볼게요. 이걸 풀고 나서 여기 밑에 있는 OX 과제 필수로 풀어보세요. 알겠지? 고생했어. 안녕.